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과 미국, 세계 각 나라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유엔 총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가장 공을 들인 기후회담이 시작되자 회담장을 나가 종교회담장으로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낮 2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유엔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총리와 휴스턴에서 대대적인 정치 캠페인을 했습니다. 약 5만 명이 모인 이번 이벤트는 교황 이외의 외국 지도자로서는 최대 인파였으나 행사장 밖에서는 소수 종교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원조금을 내세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관한 조사를 하라는 압력을 했다는 보도는 민주당의 또 다른 대통령 탄핵 사유를 줬습니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자 케이스를 거론했지만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3년 사이에 공화당 하원 의원 41명이 사임하거나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 당으로 변해가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전자담배 흡연자와 로비스트가 백악관에 전자담배를 불법화하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입맛이 변해 소고기 값이 크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마크 트웨인도 손님이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가 문을 닫아 15만 명의 영국인이 해외여행 중 발이 묶였습니다.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인 여행사 토마스 쿡이 왜 망했는지를 세계인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전 세계 거의 모든 그 주요 인물들이 전부 유엔에 와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20분, 30분쯤 전에 유엔에서 이제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회담장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니까 부통령도 따라서 일어섰고 국무장관, 유엔 대사 등 미국 대표팀은 전부 회담장을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정상회담에는 지난번 G7에서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종교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있을 그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종교 자유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인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금 총장도 그렇고 과학은 우리에게 지구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2030년까지 대기 오염을 45% 줄인다던가 석탄 산업을 중단하고 탄광 짓기도 중단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고요. 오일이나 가스 시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앙겔라 머리켈 그 독일 총리는 독일이 기후변화를 좀 잡기 위해서 600억 달러를 들여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동부 시간으로 5시 15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 15분 그 전후가 되는 것으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가 가장 그 포커스가 될 테고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년째 계속 그 대통령이 가고 있는 유엔 총회거든요. 2017년, 18년, 19년이고 만나는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만나고 폴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집트, 이라크, 엘살바도르, 영국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총리를 전부 만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폭발된 게 이란과의 관계 지금 이란의 대표들도 유엔에
유엔에 와 있고요.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유엔에서 이란의 그 대통령을 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그 폭발이 이란이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에 지금 만나는 게 조금 그 뻘쭘해졌고요. 지난 주말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중동 쪽에 이란에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다 하는 것을 주말에 그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란은 그래 그럼 전면전 한번 해보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아주 오랜만에 그 본인이 스스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국방장관 자리에서 나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이번 사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그 힘을 그 잡고 싶은데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인질 사태라든가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던가 이런 것이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전문가답게 아주 그냥 쉽게 풀어줍니다. Feel they're under pressure. They are under pressure. And they're going to react the way they've always reacted. Just a few years ago, they put together a plan to murder the Saudi Arabian ambassador to Washington, D.C. 네, 뭐 때로는 암살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 불과 몇 년 전에도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에서 이제 그 본인들이 적으로 삼은 그런 국가의 앰베서더 암살을 한다던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이란이 이런 일을 할 때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강조한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테헤란이 중동을 불안정하게 흔드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국방장관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뭐 미국의 CNN을 포함해서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까지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미국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사우디나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병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숨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뭐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란과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계속 그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 벌리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동, 지금으로선 사우디아라비아죠. 이렇게 너희가 당해도 미국이 군대 안 보내잖아. 뭐 도와주지 않잖아. 그래 봐야 중동 일은 중동에서 해결해야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유럽 연합 쪽에는 역시 미국을 비난하라는 그 메시지요. 이란을 그 핵 협상한 것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란이 오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이제 이란의 목소리이고 이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게 없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무기를 더 많이 팔 것이고 또 미국의 오일을 더 많이 팔 것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리전을 치러주기만을 원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이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포커스를 이제는 이란에 강경했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아웃됐고 벤자민 네탄야후도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을 굶기고 있다. 이란의 그 경제 제재 같은 것을 미국이 해서요. 그 앞에 나선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다 하면서 국제재판소로 그를 넘기겠다. 어쩌면 그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칼럼니스트가 숨졌는데 그 사우디의 왕자에 의해서 숨졌는데 그때도 손 놓고 있고 그런 인권 말살하는 국가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히히덕거리는 그 마이크 폼페오를 국제재판소에 넘기겠다. 이게 이란의 얘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무팀들은 만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그 유엔 총회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뭐 저도 이민자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미국에 몇백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휴스턴에서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나 모였거든요. 그 나렌다 그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한 그 자리에 5만 명, 미국에 한 400만 명 그 인도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역시 그 인도계 아메리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그것을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항상 큰 모임 5만 명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어디 나가서 연설할 때보다 몇 배 많은 겁니다. 거기서 언제나 스타였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조연이었거든요. 인도 총리가 주연이었는데 이 인도 총리도 사실은 그 여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강 이런 것에서 인도 예외 주지도 않고 관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무역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서 인도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의 미래 또 뭐 아메리카를 더 그레이트하게 하자. 나도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는 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한껏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데 그 전에 인도계 미국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인도의 전통적인 음악, 조금 현대성이 가미된 음악 이런 것들이 나왔고 완전히 그 자리가 축제장이었습니다. Feel they're under pressure. 네. A sense of leadership, a passion for America, a concern for every American, a belief in American future and a strong resolv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영어를 굉장히 좀 우아하게 하는 편이죠. 인도 총리가요. I have the honor to introduce you to my family.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할 때 my family라고 I've 했습니다. also come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e nearly 4 million amazing Indian Americans all across our 역시 인디언 아메리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철의 그 유권자로서 미래의 유권자이기도 하고 인디언 아메리칸을 보는 You 거죠. uphold our values. You uplift our communities and you are truly 인도계 아메리칸의 문화라던가 여러 가지 value 그런 것 정말 그 자랑스럽다. Prime Minister Modi,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make our nations even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인도와 미국이 더 많이 번영할 수 있도록 같이 인도 총리와 일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의 뭐 역대 교황이나 왔을 때 그때 모이는 그런 그 숫자인데 인도계 아메리칸이 이 정도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정치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계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요. 도 왔었고 그밖에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습니다. 테드 크루즈 같은 티파리가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나 코리 부커 민주당 이제 예비선거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인디언 아메리칸의 힘이 이런 거구나. 사실은 민주국가로서는 중국이 인구가 많지만 민주국가는 아니잖아요. 정말 민주국가로서 그야말로 미국과 인도 그 인구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데 이 두 나라의 지도자가 서로 칭찬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 모디 총리가 더 큰 어떤 베네핏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연설할 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세계에서 인도를 향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디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미국 비자 발급이 거의 10년 동안 거부됐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잊었지만 2002년도에 그 인도 그 서부에서의 폭동 수백 명의 그 무슬림이 숨진 그 케이스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마치
마찬가지로 불과 얼마 전에 그 캐슈미르요. 파키스탄의 캐슈미르가 있고 인도의 캐슈미르가 있는데 그 캐슈미르는 무슬림이잖아요. 인도 인구가 한 80%가 힌두라고 할 때 이 무슬림을 억압했다 하는 그리고 더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4만 명 군대를 보냈다 해서 이번 행사장에도 이 그 캐슈미르에 대한 그런 그 모디 총리의 처우 때문에 시위를 많이 했고 또 텍사스의 법원에 고소까지 그 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사실은 이 모디 총리를 캐슈미르 그 지역에서 그쪽 말하자면 종교적인 소수를 억압한다 해서 좀 차가운 눈초리를 받을 텐데 또 파키스탄의 지도자도 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인으로서 당연하죠. 텍사스가 중요합니다. 인도계 아메리칸으로서. 휴스턴만 하더라도 이 행사가 치러진 인디안 아메리칸이 15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고 텍사스에서 그 인디안 아메리칸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큰 힘을 실어주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뭉친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그 휴스턴의 그 랠리를 보면서 인도가 그 주이시처럼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5만 명이나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대통령을 초대를 하니까 대통령이 휴스턴까지 가고 인도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도 많잖아요. 미국에서 학자,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 의회 스텝, 뭐 회사 CEO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인도계 아메리칸이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인도계라든가 다른 외국인들 학생 비자도 안 내주고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면 엔지니어로 일하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계가 2016년도에 77%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고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별로 변하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숫자가 많고 또 젊은 인구들이 많으니까 미래에 또 공화당도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선거에서도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숫자 때문에 오라니까 저 휴스턴에를 가는구나 하는 그 숫자적인 강함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기획력 같은 것 5만 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을 또 이민자로서는 참 부럽게 그 쳐다봐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사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진위를 가리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슈가 지금 미국의 정치 뉴스를 따라가려면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야지 될 부분은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지난번 G7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 UN 기후회담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분 정도 10분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UN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회담장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7월 달에 전화 통화한 데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관해서 뭔가를 조사하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날 저녁에 보도를 했는데 한 전화 통화에서 8번이나 그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내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만나라.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 모르는 일이다. 음성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이 대화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so what?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민주당이 항상 마녀 사냥을 해. 러시아 문제도 마녀 사냥이었고 경기부랑 뭐든지 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나오네 하면서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에서부터 조 바이든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유엔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The Democrat witch hunt. Here we go again. They failed with Russia. They failed with recession. They failed with everything. And now they're bringing this up. The one who's got the problem is Biden. Because you look at what Biden did. Biden did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me do, except for one problem. 네, 이 문제가 뭐라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맡아라라는 그런 그 명령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브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청소를 해라. 아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뭐 주권 국가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랬냐면 우크라이나가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이 그 러시아의 음흉한 그 흉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그 담당하는 그 담당자로서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우크라이나 검사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미국이 그 원조를 하기로 했던 10억 달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든이 당시에 우크라이나 검사를 해고하라고 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검사가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돈을 버는 것을 조사하려고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검사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내렸다는 겁니다. 문제의 회사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컴퍼니 그 버리스마라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의 경제라든가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는 데 중요해서 이 회사의 그 부패 같은 것을 막는 것을 그 조사를 하는데 그때 해픈투비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이 회사의 이사로 있었거든요. 조 바이든의 그 아들 둘째 아들 헌터 그 바이든이 중국에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했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 회사는 사실은 뭔가를 좀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전 폴란드 대통령이 그러면 이 회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섭외를 해야지 하고 먼저 바이든과 같이 헌터 바이든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던 한 사람을 이사로 데리고 갔고 이제 바이든 아들의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이 바이든의 아들도 거기 이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 일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런저런 걸로 이 회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오히려 이 회사의 CEO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뭐 그 뇌물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그 검사를 해고하라. 이런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자면 바이든 측의 주장은 그것을 비꼬아서 한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나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도 조사를 했었을 때 이 바이든이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받았다든가 바이든의 아들이 그런 그 잘못된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결론은 아니다라고 내렸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 바이든하고 바이든 아들이 어떤 그 부정부패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라 하는 식으로 그 압력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역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기로 한 특히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요. 러시아에 대항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돈을 딱 묶어놓고 있으면서 조사해라 했고 최근에 그 돈은 아마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그 승인을 했었던 그런 돈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he said, she said가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나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바이든이나 바이든의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본인과 겨룰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뭐라도 나쁘게 하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추정되는 그 의심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시작했고 뉴욕 타임즈, 대통령을 지지하는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보도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시작이 됐냐면 언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는 대통령이 해외 지도자와 이제 그 전화 통화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 혼자 깨끗하게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유세계나 뭐 공산주의 세계나 5호 감시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고 형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건 너무한다 해서 미국의 정보국에서 이것을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내부 고발도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부 고발자를 누군가가 신원을 폭로하지 않고 계속 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부 고발자가 국가정보국의 수장에게 올라가도록 얘기를 해도 정보국장 대행이 대통령에게 너무 충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 알려야지 될 것을 알리지 않았고 알리지 않은 상황에 감찰관이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의회도 알고 언론도 알아서 지금 의회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게 해가 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민주당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슈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 했던 낸시 펠로시까지도 이 정도면은 탄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우리가 뉴 챕터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주말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의회에 세 군데의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대통령 주변에서는 모든 그 장관들이 전부 나와서 어제도 뭐 여기저기 나와서 CNN의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같은 데도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이 나와서 이제 뭔가 바이든 부통령 그룹이 잘못했고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권력 남용도 아니고 이것을 뭐 구태여 의회에 알려야지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스티브 무누신에게 CNN의 그 잭 태퍼 앵커가 아니 당신은 지금 계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아무 부정함이 없다 하고 period 점을 찍었던 결론을 내렸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또 그는 부통령이었고 지금의 현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오케이냐. 또 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상표권을 얻는 것은 어떻게 오케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For instance, President Obama had pressured a foreign leader, Putin or the president of Ukraine, anyone, and said, I want you to look into Donald Trump Jr. or I want you to look into Eric Trump. International businessmen, both of them. Would you not find that inappropriate? Again,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that. What I do find is inappropriate is the fact that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답변을 피하고 맙니다. 뭐 가정에 하는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이슈는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백악관에서 뭐 증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말한 거는 없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부정부패라는 건 나쁜 거야. 이 정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어떤 매개로 해서 뭔가 바이든에게 나쁜 것을 좀 끌어내라는 식으로 나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하니까 그러면 그 트랜스크립을 공개해라. 그러면 간단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껐는 줄 알고 기침했어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또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빠가 지금 딸의 말을 들을지 아들의 말을 들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가정에서 딸과 큰아들, 오빠와 여동생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다른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방카 트럼프는 백악관 안에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지만 아들은 어떠한 직책이 없어도 아버지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방카가 법무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가 싶으면 아들이 쫙 들어와서 사냥 좋아하는 아들들이잖아요. 아들이 쫙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뒤로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이 폴리티코에 자세히 보도가 됐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 3년이 됐는데 3년 사이에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 뭐 사임하거나 은퇴하거나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41명입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오바마 시대에 25명이었으니까 16명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는 뭐 유일한 그 블랙 하원 의원 1명 공화당이 굉장히 하얀색이거든요. 정치인들 색깔 딱 펼쳐놓고 보면 유일한 블랙 하원 의원도 안 나간다고 하고 여성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뒤에서는 내가 이 트럼프 시대에 이런 공화당에 있느니 나중에 괜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고요. 뭐 회의적인 그 생각 때문에 나가지만 겉으로 난 트럼프 때문에 못하겠어.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재선되지도 않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뽑을 리가 없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9월 초에 그 폴 미첼이라는 미시건주의 의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명의 여성 소수인종, 유색인종,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더는 못 참겠다. 그리고 아침마다 트윗으로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를 정치인이 확인해야지 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인 국가냐 하면서 그 폴 미첼 의원은 뭐 다시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공화당이 과거에 전형적인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는 3년이 지나면서 트럼프 스타일의 공화당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베이핑에 대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2주일 됐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식품의약국 이런데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금지를 하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라 했더니 이 베이핑을 단속을 하면은 2020년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 하는 경고가 지금 백악관에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 그리고 이 전자담배를 파는 사람 로비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10대 아들을 키우니까 아이에게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부부가 전자담배는 안 돼 하는 얘기는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업계에서는 성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담배의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피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업계의 로비스트들이 성인 베이퍼들을 생각을 해야지 된다. 특히 이 전자담배를 피는 그 베이퍼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이슈만 생각한다. 이게 사실은 베이퍼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가지씩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생각하고 그 밖의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낙태라든가 아니면 뭐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던가. 그래서 베이퍼들은 이 베이핑을 금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만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그 터프한 그 러스트 벨트 이런 지역에서 남자들이 그 전자담배를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런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재선 때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공장지대에는 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그 백악관에 이런 경고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소고기가 좋으세요? 닭고기가 좋으세요? 뭐 좋아하시는 것과는 또 별도로
닭고기가 좋다더라 하면서 나의 체질이라던가 뭐 이런 입맛 뭐 상관없이 닭고기로 그 길을 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의 입맛이 치킨으로 변해서 미국의 페이보릿 밑이 이제 치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고기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물론 뭐 지금 바베큐 하는 시즌이 끝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올해 줄어든 게 아주 그 드라마틱해서요. 소고기 값이 그 홀세일 소고기 값을 보면 이제 단기 수요를 그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8월 피크 때보다 지금 이미 10%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버거 같은 경우는 뭐 버거 고기는 한 35%가 줄어들어서 농무부에서 그 이달에 앞으로 그 소고기 소비 예상량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얘기를 했고요. 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식당인 그 올리브 가든 아니면 또 뭐 다른 지역에선 또 다른 이름의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곳을 운영하는 회사 그 달딘 레스토랑 업체인데 여기서도 우리 그 이미 그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손님들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오죽하면 그 타이슨 푸드사가 캔사스에 있는 공장을 닫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여기서도 항상 국내에서 뭐가 안 될 때 해외로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이 코카콜라 잘 안 먹는다 하면 밖에서 팔고 미국에서는 금연 심지어는 그 클린턴 시대에 담배는 마약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았잖아요. 아시아를 포함해서 인도도 그렇고 중국에. 그런데 지금 이 고기의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있지만 돼지열이요. 중국에서 시작돼서 뭐 필리핀, 뭐 싱가포르 다 퍼진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수요가 줄어든 고기를 그쪽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팔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무역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지금 그 대체로 그곳에 팔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이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기 같은 것을 브라질 쪽에서 많이 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그 소고기가 아니라 치킨이라 이 소고기 값도 내렸다. 어떻게 되나요? 한인 그 정육점까지 이 가격 그 영향이 내려오려면요. 뭐 기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아카데미상인 그 에이미상 어제 받았는데 다른 때보다 그 한국 분들도 관심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 게임 오브 론스 때문에 왕좌의 게임인가요? 한국말로 때문에요. 그런데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미셸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것 보니까 리미티드 시리즈 or 그 무비 그쪽에서 받았죠. 유색인종 여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남자가 받을 때 그 업계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은 $52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예전에는 뭐 $1,000 받았으면 지금은 $150만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오브 론스가 포커스를 많이 받았는데 물론 뭐 8번 시리즈 가운데 4번인가요? 드라마 그 상 받은 것 그런 가장 많은 후보에도 올랐고요. 32개에 올라서 12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연이 참 그 주목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게임 오브 론에서의 조연은 아니지만 여자 조연이 알렉스 볼스타인이 두 번째 연속 그 조연을 받으면서 The Marvelous Mrs. Maisel이라는 데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게임 오브 론스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부문에서 상을 받았지만 그 생각하셨어요? 그 뭐 연기 부문에서는 조연이 유일한 거였거든요. 피터 딩클리지 원래 생긴 모습 꼬글꼬글한 그 머리와 실제의 게임 오브 론에서의 헤어스타일도 비슷했던 조연에서 그 남자 조연이죠. 유일하게 배우로서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4년 연속 수상을 한 그런 게 조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래된 여행사가 문을 닫았는데 토마스 쿡이라고 영국 여행사고요. 커스터머가 60만 명 있다고 하는데 1841년도니까 그때는 하루 당일치기 그 열차 여행이요.
뭐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위한 여행이었다고 하든가 그렇대요. 그런 것이 이제 호텔, 리조트, 항공사 16개 나라에 뭐 직원이 21,000명, 그 영국에 9,000명이 있는데 결국은 딜이 제대로 안 돼서 국가에서도 그 베일아웃을 안 해줬고 지원금을 안 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그 주주 회사거든요. 폴스턴이라는 회사가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서 뭔가 영국의 그 금융업체와 정부가 해줘야지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안 돼 버린 거예요. 이제 패키지 여행사인 거죠. 결국은 아니 토마스 그 마크 트웨인이라든가 윈스턴 처칠부터 정말로 스토리가 많은 이 여행사가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했더니 결국은 뭐 그 엑스피디아라든가 그 스카이캐너라든가 이런 그 인터넷 그 항공사, 인터넷 부킹 그 웹사이트 또 저가 항공사 커스터머가 직접 하는 뭐 중간 거래상이 없는 게다가 대고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내가 언제 여행을 갈지 뭐 가지 않을지 뭐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또 컨비네이션이 돼 있으니까 항공기, 숙박, 음식 전부 이러니까 더 지금 어려워진 거고요. 영국 여행객의 반은 이제 지금도 그 패키지 여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온라인 여행사가 온라인으로만 하는 그런 여행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뭐 온 더 비치라든가 아니면 뭐 We Love Holiday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그리고는 저가 항공사들과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경쟁 같은 것에 조금 몸집이 크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 대처하기가 굉장히 그 힘들어서 그렇다 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유 이 역사가 뭐 1800년대니까 1841년이니까 178년이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커서 제대로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재정 문제 한 10년쯤 알아오다가 덩치가 크니까 10년 만에 이제 그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5만 명이나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 여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그리스, 스페인, 터키 이런 데 나가 있는데 그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지금 영국으로 그 비행기를 태워서 돌아오게 하는가. 그 전쟁이 아니고 비상시에는 그 최대 규모의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그런 대란입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 15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탑뉴스가 오후에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숨진 그 커키 로버츠 NPR에서 마지막엔 일을 했죠. 저널리스트 오늘 장례식 하는 것 보니까 하얀색을 좋아했나 봐요. 화려하지 않은 하얀 국화꽃이 많이 보이네요. 가을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